워런 버핏은 유언장에 아내를 위한 자산 배분을 이렇게 지정해뒀다고 공개했습니다. 90% 그냥 인덱스 펀드, 10% 단기 국채, 끝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종목 선택가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긴 지시는 아무것도 고르지 말라 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끝까지 파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부터 갑니다. 오늘 시장이 왜 떨어졌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방금 읽으신 그 기사, 그 애널리스트 코멘트, 그 썸네일 전부 결과를 보고 나서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믿습니다. 인간의 뇌는 진실보다 이야기를 훨씬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두 개의 설명이 있습니다. 첫째, 오늘 반도체가 떨어졌다. 이유는 모른다. 둘째, 미국 고용지표가 잘 나왔고 그래서 금리 인하 기대가 후퇴했고 그 여파로 성장주 부담이 커졌는데 거기에 대만 파운드리 가동률 루머까지 겹치면서 반도체가 흔들렸다. 어느 쪽이 더 그럴듯합니까? 당연히 둘째죠. 그런데 확률로 따지면 둘째가 사실일 가능성이 훨씬 낮습니다. 조건이 4개 붙었으니까요. 각 단계가 80%씩 맞다고 후하게 쳐줘도 4개를 곱하면 40%로 떨어집니다. 디테일이 늘어날수록 사실일 확률은 낮아집니다. 그런데 인간은 정확히 반대로 반응합니다. 디테일이 늘어날수록 더 믿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경제 뉴스에서 당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1989년 훗날 미국 재무장관이 되는 로런스 서머스를 포함한 경제학자 3명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40년치 주가 데이터에서 하루 만에 가장 크게 움직인 날 50개를 골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뉴욕타임스를 전부 뒤졌습니다. 그날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이 그렇게 움직였는지. 결과 어시경제 뉴스로 산명되는 주가 변동은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크게 움직인 날 대부분은 그만한 움직임을 납득시킬 사건이 아예 없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1987년 블랙먼데이입니다. 하루 만에 22%가 증발했습니다. 역사상 단일 최대 하락입니다. 그날 전쟁이 났습니까? 아닙니다. 기업 실적이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40년이 지난 지금까지 학계에는 블랙먼데이에 확정된 원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신문에는 원인이 실렸습니다. 항상 실립니다. 빈칸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이유, 이건 산수입니다. 누군가가 정말로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1000만 원으로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초능력자가 아닙니다. 하루에 딱 1%, 그것도 장이 열리는 날만 1년에 250일. 많다 고수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겸손한 숫자죠. 1%를 250번 곱하면 1년에 12배가 됩니다. 이 사람의 계좌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3년 뒤 170억 원, 5년 뒤 2조 5천억 원, 7년 뒤 360조 원. 이미 삼성전자 시가총액을 넘어섭니다. 10년 뒤 450조 달러. 전 세계 가계가 가진 자산 전부의 8할입니다. 10년하고 2달이면 지구상의 모든 집과 주식과 땅이 이 한 사람의 계좌로 들어갑니다. 1000만 원으로 시작해서 하루 1%로 10년 만에 지구를 삽니다. 그러니까 나는 주가를 예측할 수 있다는 주장은 나는 10년 안에 지구를 소유할 수 있다는 주장과 수학적으로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지구는 아직 아무 이것도 아닙니다. 세계 부자 순위 상단에 데이 트레이더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도 예측에 성공한 사람이 있잖아? 맞습니다. 있습니다. 수학자 짐 사이먼스의 메달리온 펀드. 31년 동안 수수료 떼기 전 연평균 66%. 손 씻는 애가 딱 한 번뿐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한 펀드입니다. 그럼 사이먼스는 지구를 샀을까요? 안 샀습니다. 여기 두 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 50.75%. 메달리온의 적중률입니다. 르네상스의 공동 최고 경영자가 직접 밝힌 숫자예요. 동전 던지기가 50%니까 인류 최고의 예측 기계가 동전보다 나은 정도는 0.75%포인트입니다. 방향을 아는 게 아닙니다. 미세하게 유리한 동전을 수백만 번 던지는 겁니다. 두 번째 숫자 100억 달러. 메달리온이 스스로 정한 상한선입니다. 매년 수익이 나면 전부 배분해서 밖으로 빼냅니다. 세상 모든 운용사는 돈을 더 받으려고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인류 최고의 펀드는 돈을 더 받는 걸 거부했습니다. 2005년에는 외부 투자자 돈을 전부 돌려주고 문을 닫았습니다. 지금은 직원들 돈만 굴립니다. 여러분은 절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100억 달러로는 그 미세한 왜곡을 긁어먹을 수 있는데 1000억 달러가 들어가면 자기가 시장을 밀어버려서 왜곡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예측이 맞아도 실행하는 순간 예측이 무의미해집니다. 여기서 힌트가 나옵니다. 누군가 정말로 예측 능력이 있다면
그 사람은 유튜브에서 여러분에게 그 방법을 팔고 있지 않을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이건 실제로 붙어서 확인한 이야기입니다. 2007년 워런 버핏이 월스트리트 전체에 공개적으로 도발을 겁니다. 헤지펀드 5개를 골라라. 아무거나 좋다. 10년 뒤에 수수료 답변 기준으로 내가 고른 그냥 인덱스 펀드를 이길 수 있겠나? 한도는 100만 달러. 이긴 쪽이 지정한 자선단체에 전액 기부하는 조건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헤지펀드가 이 도발을 들었습니다. 나선 사람은 딱 한 명, 테드 세이지였습니다. 찰리 먼거는 이 내기를 두고 멍청한 짓이라고 했다죠. 세이지 쪽을 두고 한 말이었습니다. 세이지는 진지했습니다. 그는 헤지펀드를 직접 고르지 않았습니다. 헤지펀드를 고르는 펀드 5개를 골랐습니다. 그 5개가 안에서 다시 200개가 넘는 헤지펀드에 투자하는 구조였죠. 전문가 5명이 각자 수백 명의 전문가를 고른 겁니다. 게다가 10년 동안 언제든 갈아엎을 수 있었습니다. 성적 나쁜 펀드는 빼고 좋은 펀드를 넣을 수 있었어요. 버핏은요, 인덱스 펀드를 사놓고 10년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기는 2008년 1월 1일에 시작됩니다. 시작하자마자 금융위기가 터집니다. 시장은 37% 폭락하는데 헤지펀드는 24% 하락에 그쳤습니다. 세이지가 앞서 나갔습니다. 이게 바로 헤지펀드가 존재하는 이유였으니까요. 하락장에서 방어한다. 그리고 실제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5년 차에 버핏이 역전합니다. 격차는 다시는 좁혀지지 않았습니다. 2017년 5월 종료를 7달 남기고 세이지가 항복을 선언합니다. 블룸버그에 직접 기고문을 실었습니다. 사실상 게임은 끝났고 내가 졌다고요. 최종 성적표입니다. 버핏의 인덱스 펀드 10년 누적 125.8%, 세이지의 5개 펀드 평균 36.3%. 5개 중 단 하나도 인덱스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10년을 채우지 못하고 청산됐습니다. 여기서 진짜 무서운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버핏이 낸 성적은 연평균 8.5%입니다. 이건 대단한 숫자가 아니에요. 시장의 장기 평균에 가까운 평범한 숫자입니다. 세계 최고의 전문가 수백 명이 10년 동안 최고의 정보와 도구를 들고 평범함을 못 이긴 겁니다. 한 번의 내기로는 부족하니 더 큰 표본도 받습니다. 25년째 나오고 있는 스피바 보고서. 미국 액티브 펀드 전체를 벤치마크와 대조하는 자료인데요. 20년 기준 93%가 시장에 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문장이 있습니다. 15년 이상 구간에서는 주식이든 채권이든 해외든 액티브 펀드의 과반이 시장을 이긴 카테고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연스러운 반박이 나옵니다. 20년 동안 7%는 이겼다면서요? 그럼 그 7%를 고르면 되잖아요.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수익률 상위 펀드 목록은 인터넷에 널려 있으니까요. 작년에 1등한 펀드, 3년 수익률 1등 펀드. 우리면 전부 그렇게 고릅니다. 그게 실제로 통하는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S&P는 자매 보고서를 하나 더 냅니다. 퍼시스턴스 스코어 카드. 우리말로 하면 지속성 성적표입니다. 어느 해에 상위 25%에 든 펀드를 명단으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들이 어디 있는지 계속 추적합니다. 실력이라면 계속 위에 있어야죠. 운이라면 흩어질 거고요. 2021년 말 기준 미국 대형주 펀드 중 상위 25%는 164개였습니다. 1년 뒤인 2022년 그중 20.1%가 남아있었습니다. 여기까지는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2년째인 2023년 0.0%입니다. 164개 중에 1개도 안 남았습니다. 미국 주식형 펀드 전체로 넓혀보겠습니다. 2021년에 상위 25%였던 펀드 중에서 4년 뒤인 2025년 말까지 그 자리를 지킨 비율 0.46%입니다. 이제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만약 펀드 성적이 순전히 동전 던지기라면 실력이라는 게 아예 없고 매년 무작위로 등수가 정해진다면 어떤 펀드가 4년 연속 상위 25%에 들 확률은 얼마일까요? 4분의 1을 4번 곱하면 0.39%입니다. 순전한 우연이 만드는 숫자 0.39%. 현실에서 관측된 숫자 0.46%. 거의 똑같습니다. 오차범위입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작년에 1등이었다는 사실은 올해 1등의 확률에 대해 아무 정보도 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통계에서는 이런 걸 독립사건이라고 부릅니다. 동전을 10번 던져 10번 다 앞면이 나왔다고 해서 11번째에 앞면이 나올 확률이 올라가지 않는 것과 정확히 같습니다. 우리는 지난 성적표를 보며 이 사람은 실력이 있구나 하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데이터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본 건 실력이 아니라 그냥 앞면이 몇 번 연속으로 나온 동전이라고요. 중형주 펀드는 더 심합니다. 2021년 상위 25%였던 중형주 펀드 중에 5년을 버틴 펀드는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0개입니다. 기준을 확 낮춰보면 어떨까요?
1등 말고 그냥 상위 절반. 2021년 상위 절반이었던 대형주 펀드가 4년 연속 상위 절반에 남아있었을 비율은 4.5%입니다. 순전히 우연이라면 2분의 1을 4번 곱해 6.25%여야 합니다. 보이십니까? 현실이 우연보다 낫습니다. 동전 던지기보다 못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씁쓸한 발견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지속되는 게 딱 하나 있긴 있었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였습니다. 성적이 가장 나빴던 최하위 4분위 펀드들, 이들이 5년 안에 청산되거나 흡수돼서 사라진 비율이 상위 펀드보다 몇 배나 높았습니다. 나쁜 성과는 꾸준히 이어지다가 조용히 사라집니다. 사라졌기 때문에 나중에 통계를 낼 때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이 증권사 앱에서 보는 펀드 목록은 이미 죽은 펀드들이 전부 치워진 뒤의 명단입니다. 전사자를 빼고 생존자만 세워놓은 승률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일은 이겁니다. 동전 100개를 던져서 4번 연속 앞면이 나온 동전을 찾아내고 이 동전은 특별하다고 말하면서 그 동전을 쓰는 대가로 매년 수수료를 지불해온 겁니다. 그래서 지수에 투자하라는 말이야? 연 10% 벌어서 언제 부자 되나?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오늘 영상의 진짜 본론입니다. 그 작아 보이는 숫자가 실제로 얼마짜리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S&P 500의 장기 평균 수익률은 연 10% 안팎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는 1986년부터 40년을 놓고 보면 연 14% 수준입니다. QQQ라는 ETF가 상장한 1999년 3월부터 지금까지로 좁히면 연 10.8%. 이 숫자가 낮아 보이는 이유가 있습니다. 상장하자마자 닷컴 버블 붕괴를 정통으로 맞았거든요. 그 최악의 출발점을 포함하고도 연 10%가 넘습니다. 최근 20년만 끊으면 연 16.9%입니다. 매달 50만 원을 30년 넣습니다. 원금은 1억 8천만 원입니다. 연 10%면 11억 3천만 원. 나스닥 수준인 연 13%면 22억 원입니다. 1년 단위로 보면 하찮아 보이는 숫자가 30년 뒤에는 20억 원이 넘게 불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저는 계속 복리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진짜로 복리가 붙으려면 조건이 하나 필요합니다. 원금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어야 합니다. 중간에 한 번이라도 0이 되면 뒤에 아무리 좋은 수익률을 곱해도 0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개별 종목과 지수는 완전히 다른 물건이 됩니다. 지금부터가 오늘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의 핸드릭 베센바인더 교수가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1926년부터 2016년까지 90년 미국 시장에 한 번이라도 상장됐던 주식을 전부 모았습니다. 약 25,300개. 그리고 각 주식이 상장돼서 사라질 때까지 평생 수익률을 계산했습니다. 배당까지 전부 포함해서요. 첫 번째 결과 7개 중 4개가 57%가 한 달짜리 미국 국채보다도 못한 성적을 냈습니다. 훨씬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국채보다 못한 걸 산 겁니다. 두 번째 결과 그럼 나머지가 시장 전체의 수익을 만들었을까요? 아닙니다. 상위 4%, 정확히는 1092개 회사가 90년 동안 미국 주식시장이 만든 순수한 부의 전부를 만들었습니다. 전부입니다. 나머지 96%는 다 합쳐서 국채 수익률과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상위 90개 회사 전체의 300분의 1이 그 부의 절반을 만들었습니다. 세 번째 결과,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미국 주식의 중간 수명은 7년 6개월입니다. 상장에서 사라지기까지 절반의 회사가 7년 반 안에 끝났습니다. 아까 그 조건을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복리가 붙으려면 원금이 죽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개별 회사의 중간 수명은 7년 반입니다. 여러분은 30년 복리를 원하는데 여러분이 고른 그 회사는 통계적으로 7년 뒤에 사라집니다. 개별 종목은 복리를 완주할 수가 없습니다. 주자가 결승선까지 못 갑니다. 그럼 상위 4%를 고르면 되잖아요? 여기서 아까 그 지속성 상저표가 다시 등장합니다. 그 4%가 누가 될지는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지나고 나서야 명단이 만들어집니다. 애플이 이 명단에 있죠. 1997년에 파산 직전까지 갔던 회사입니다. 엔비디아도 있습니다. 2008년에 80% 넘게 빠졌던 회사예요. 지금 그 명단이 당연해 보이는 건 우리가 답안지를 이미 봤기 때문입니다. 그럼 지수는요? 여기서 지수의 진짜 정체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인덱스를 아무것도 안 하는 거지라고 오해합니다. 정반대입니다. 인덱스는 세상에서 가장 냉혹하게 종목을 갈아치우는 시스템입니다. 20년 전 나스닥 100 지수를 채우던 이름들. 지금 그 자리에 몇 개나 남아 있습니까? 대부분 사라졌습니다. 망하거나 인수되거나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지수를 들고 있던 사람은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 회사들이 자동으로 빠지고 새 회사들이 들어왔습니다. 엔비디아도 테슬라도
여러분이 사기로 결심하기 훨씬 전에 이미 지수 안에 있었습니다. 부진한 기업은 비중이 알아서 줄다가 조용히 퇴출됩니다. 잘하는 기업은 비중이 알아서 늘어납니다. 여러분이 손절이라 부르며 밤새 고민하는 그 일을 지수는 규칙에 따라 감정 없이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인덱스 투자는 종목을 안 고르는 게 아닙니다. 고르는 일을 시장 전체에 아웃소싱하는 겁니다. 여러분보다 훨씬 부지런하고 잠들지 않고 물타기를 하지 않고 미련도 없는 시스템에게요. 그리고 바로 이것 때문에 지수만이 진짜 복리를 줍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지수는 죽지 않습니다. 구성원은 계속 죽는데 지수 자체는 죽지 않습니다. 복리의 절대 조건인 연속성을 인간이 만든 금융상품 중에서 지수만이 구조적으로 보장합니다. 여러분이 고른 회사는 7년 뒤에 사라질 수 있지만 S&P 500은 100년 동안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둘째, 지수는 안 팔아도 됩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복리는 팔지 않을 때만 붙습니다. 파는 순간 세금을 내고 수수료를 내고 원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매매를 반복한다는 건 복리 곡선을 계속 끊어서 단리 조각으로 만드는 일입니다. 그런데 지수는 안에서 알아서 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에 팔 이유가 없습니다. 내야 할 세금이 계속 미뤄지고 그 미뤄진 세금까지 여러분을 위해 일합니다. 셋째, 지수 안에서는 이중으로 복리가 돕니다. 받은 배당을 다시 넣으면 복리가 붙죠. 그런데 그 전에 회사 안에서 이미 한 번 복리가 돌고 있습니다. 기업은 번 돈의 상당 부분을 배당하지 않고 사업에 재투자합니다. 그 재투자가 다음에 이익을 키우고 그 이익이 또 재투자됩니다. 여러분이 계좌를 열어보지 않는 동안에도 수백 개 기업의 경영진이 여러분 돈을 굴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딱 하나예요. 방해하지 않는 것. 주자는 계속 교체되지만 달리기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관문이 남습니다. 지수가 복리를 준다는 건 알겠는데 그 30년을 어떻게 버티느냐는 겁니다. JP모건 자료를 보겠습니다. 2005년부터 2024년까지 딱 20년. $10,000를 넣고 아무것도 안 했다면 71,750달러가 됩니다. 그런데 이 20년 약 5,000 거래 중에서 가장 많이 오른 날 열흘. 딱 열흘만 빠졌다면 32,871달러입니다.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20년 성과의 절반 이상이 열흘 안에 만들어진 겁니다. 여기까지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진짜는 다음 문장입니다. 그 최고의 열흘 중 7번이 최악의 열흘로부터 2주 안에 발생했습니다. 폭락하는 날 바로 옆에 폭등하는 날이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2020년 3월 12일 그의 두 번째로 큰 폭락이 있었습니다. 바로 다음 날 그의 두 번째로 큰 폭등이 일어났습니다. 사람이 주식을 파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무서울 때죠. 최악의 날 직후입니다. 그런데 최고의 날은 바로 거기 붙어 있습니다. 잘 팔고 잘 사겠다는 전략은 구조적으로 최고의 날을 놓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판단력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공포가 작동하는 타이밍과 시장이 반등하는 타이밍이 겹쳐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데이터로도 확인됩니다. 자본시장연구원이 국내 증권사 실제 계좌 20만 개를 분석했습니다. 2020년 3월부터 10월 코스피가 폭락했다가 폭등한 그 구간입니다. 시장이 그렇게 올랐는데도 새로 들어온 투자자의 62%가 손실을 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같은 기간 개인 투자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해서 추가로 번 돈이 13조 원입니다. 그런데 그 거래를 하느라 낸 세금과 수수료가 13조 7천억 원입니다. 한 번 돈보다 낸 비용이 더 많았습니다. 1년 내내 화면 들여다보고 뉴스 읽고 종목 갈아타면서 순수하게 마이너스를 만든 겁니다. 복리 곡선을 자기 손으로 계속 끄는 결과입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왜 아내에게 인덱스를 남겼을까요? 이제 답이 전부 나왔습니다. 첫째,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예측이 가능했다면 그 사람이 이미 지구를 샀을 텐데 지구는 아직 아무의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셋째, 전문가 수백 명이 10년을 붙어도 평범함을 못 이겼기 때문입니다. 넷째, 과거에 이긴 사람이 다음에도 이길 확률은 동전 던지기와 구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개별 종목은 7년 반 만에 죽어 복리를 완주하지 못하지만 지수는 죽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섯째, 그렇게 얻은 평범한 수익률이 30년이면 1억 8천만 원을 20억 원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버핏은 자기가 죽고 나면 아내 옆에 자기가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종목을 고르는 능력은 물려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고르지 않는 규칙은 물려줄 수 있습니다. 오늘 시장이 왜 움직였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일도 모를 겁니다. 10년 뒤에도 모를 겁니다. 하지만 10년 뒤, 20년 뒤에도 여러분이 시장에 남아있을지는 지금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게 예측보다 훨씬 강력합니다.